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첫 주말부터 본선 일정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 세 차례 대장동 위례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검찰에 소환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갈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SNS에 그 이후에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니 이번에는 뭐 좀 갔다 나오시더니 회술래라는 어려운 말도 쓰셨어요. 이 회술래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얼굴에 옛날 죄인들을 얼굴에 이제 회취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리돌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저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검찰 출두를 하실 때도 뭐 세 번 다 요번에 이제 뭐 안 나가실 것 같을 때도 이제 나가시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 상당히 전략적이었다. 그러면서 또 가서는 뭐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좀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좀 비양심이고 좀 그 법꾸라지 형태들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도 또 오늘 그 보도된 걸 보면 윤미향 의원 재판을 가지고 억울하다느니 뭐 이런 본인도 참 그게 잘 모르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도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은 윤미향 의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것을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좀 나름대로 정치 지도자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 시민들이 주목을 받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름 좀 양심을 갖고 본인들의 그 처신들을 조금 해주면 좋은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스스로 본인 그 혐의는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에서 지금 성남FC 관련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제3자 뇌물 혐의 지금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수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배임 혐의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법망만 빠져나가려고 좀 하시지 말고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검찰이 출석하기 전에 무슨 말씀들을 주로 하셨냐면 검찰 출석 안 할 것이라 거부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당당히 검찰에 출석하셨습니다. 당당히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그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방어권을 위한 본인의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코스프레라뇨. 그러면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검찰이 하면 무조건 100% 다 진실입니까?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됐어가지고 서초동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다시 한번 자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치주의를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 얘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8개의 혐의가 있었죠. 그중에 7개가 무죄가 나왔고 단 한 가지 횡령과 관련돼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마는 판결에서도 이러한 그 횡령에 대한 이 돈은 거의 대부분 정대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금형을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언론을 통해서 주장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는데 이 대표 역시 검찰 조사 전후로 좀 검찰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거든요. 같은 생각이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이상 대장동 관련된 그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소환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차피 성남 FC 사건, 지난달에 조사를 했던 성남 FC 사건하고 묶어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체포동의안은 그 지난번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민주당은 좀 부결을 시키려고 하겠죠. 네. 부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내부에 친명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명계들 움직임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표 단속을 좀 강화하는 것 같고, 실제로 민주당의 169석 중에 35표만 이제 그 이탈을 해버리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사건이 난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체포 동의안 부결은 뭐 어차피 당의 의석수가 그렇게 되니까 부결을 시킨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 기소가 된다고 하면 불구속일지라도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 기소와 체포 동의안 부분은 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 기소가 되면은 심지어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당 대표직은 그만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 기소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더 비명계의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좀 나름 그 정치 지도자로서 지난주에 이상민 장관 해임 탄핵안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탄핵안 통과시켰는데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 경찰청의 특수본에서는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도 책임을 지울 정도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런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이른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좀 표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때처럼 부결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소가 된다면 이 대표의 당대표 자체의 자리도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당내 분위기 네.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기대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명이냐 친명이냐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국가 권력을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비리 혐의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고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그게 비명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검찰이 검찰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소가 곧 판결이 아닙니다. 기소가 곧 법의 심판이 아니거든요. 기소는 법의 심판에 대한 시작인데 기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각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또 조사 중입니다. 뭐 당장 이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송환돼서 조사 중인데 좀 향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처음에 태국에서 압송이 될 때도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전화 연락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입을 꾹 닫고 아무 묵비권 정도라도 나름 의리를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이 급진전을 보이는 것은 이 김성태 전 회장 입을 통해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그렇게 해서 총 8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대북 송금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김성태 공소장에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제라고 하는 이 금고지기가 토요일 어제 오전에 왔기 때문에 와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계속 그 재판을 항소를 해서 끌고 갈 것 같았는데 본인이 항소를 포기를 하고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대북 송금했던 이 800만 달러에 대한 자금 출처라든지 자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금고지기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입장 어떨까요? 지금 검찰이 얼마나 다급하길래 부품까지 꺼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1월 달에 생각해 보십시오. 김성태 송환될 때 제일 먼저 얘기 나왔던 것은 변호사비 대납일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큰 공경에 처할 것이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건 사라지고 없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라지고 없고 갑자기 좀 대북 송금으로 지금 국면을 전환시켰거든요. 대장동 사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임으로 갔다가 중간에 정치 자금으로 갔다가 대선 자금으로 갔다가 다시 배임으로 가고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요. 검찰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정말 국가 권력의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전방위적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된 쌍특검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정의당의 힘이 필요가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정의당이 협조를 할까요? 정의당이 지금 조금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법원 판결들이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무죄, 이 판결 난 뒤로부터는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아주 유보적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민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던 SBS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걸 보면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66% 국민의 3명 중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정의당이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의 필요성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1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는 분명히 남아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1심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는 특검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의당이 원칙과 기본적인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결국 쌍특검이 추진될 거라 보세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쌍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 부분을 가지고 다시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정말 참 우스운 일이고 이 부분도 지난 대선 때 저희들 봐서 알지만 처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이낙연 의원 측에서 후보 측에서 제기가 됐을 때 당시 야당 측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미루다가 사실상 특검이 불가능할 때쯤 돼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온갖 혐의로 다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와서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의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말이지 검찰에 가서 제대로나 수사를 받아라라고 하면서 특검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건희 특검 지난주 장외투쟁을 하실 때 장외투쟁 끝나고 나서 이제
10일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김건희 특검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10일 날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주가 조작 선수 그 사람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전주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사람 그 사람도 재판부에서는 단순 투자자 큰 손일 뿐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원래 그 공소시효도 다 끝난 사건인데다가 이걸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인데 재작년 12월 달 박범계 장관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고교 후배 아닙니까? 당시 검사들한테 왜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윽박질러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2021년 12월에 당시 문재인의 검찰은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혐의가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끌고 왔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고 10일 날 재판에서도 직접 계좌를 관리했다는 주가 조작 선수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투자를 했다는 사람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 보고 전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1명의 투자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91분의 1.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 특검이 어떻고 하면서 하니까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대통령 부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민생 자주 그러는데 민생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조작 선수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하실 거면 판결 내용을 좀 정확히 좀 확인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에 틀린 얘기를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판결 내용은 핵심은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2차 주작 조작이 두 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이제 2010년 10월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구분한 1차 주포가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여기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2차에 그 주포를 역할을 했던 주가 조작 주포 역할을 했던 김모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무죄로 판결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차의 그 주가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공판 과정에서 검사 입을 통해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7만 주를 3만 3천 원에 때려주세요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전주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거 아닙니까? 팩트만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그런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가 아니라니까요. 전주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주가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좀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의 오독을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계속 맞다면 국민의 66%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에 두 사람이 더 있었죠. 천하람과 황교안 후보까지 해서 총 4명이 됐습니다. 본선 진출은. 일단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싸움이 치열한데 좀 센 발언까지 나왔어요. 탄핵. 그렇죠. 이게 전당대회가 점차 가열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탄핵이라는 거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주류 후보라고 하는 김기현 후보 입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대통령의 문제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또 좀 친윤 후보라고 하는 또 주류 후보라고 하는 그 김기현 후보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당에서 그러는 것보다는 좀 정책 대결과 본인들의 경쟁력, 그다음에 당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설득력 있고 좀 그런 추진력 있는 주장들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당이긴 하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의 네. 당대표. 한마디로 대통령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는 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국힘 내부에서 많은 좀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한마디로 좀 코미디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걸로 저는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당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독한 소리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은 어떤 경우든 어느 당이든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공천권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단들이 계속 나는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공천권. 밥그릇 싸움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밥 줍니까? 오히려 밥을 안 주고 뺏어버리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밥그릇 싸움도 정덮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후보들의 거센 발언들 그리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후보들 간 연대 관련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의 후보가 추려진 상황에서 황교안, 천하람 후보와 또 다른 양강 주자들 간의 연대론도 나오고요. 또 만약에 결선 투표제까지 간다면 3, 4위 후보의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갈 것이냐 여러 얘기들 나오거든요. 판세 좀 예측해보자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다고 네. 해도 이제 2강이라는 건 뭐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번에 8일, 9일 이제 당원 6천 명을 상대로 한 이제 예비 경선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 중간 집계도 조금 우로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좀 말썽이 되기도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 4명의 후보 중에 압도적으로 50% 넘는 1차 투표에서 그 과반수를 획득을 해서 당대표가 될 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1차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결선 투표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판세를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네. 3, 4위 후보가 이제 황교안 후보든 천하람 후보가 두 분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황교안 후보가 결선 투표 가서 두 사람이 올라가면 황교안 후보의 표는 제가 볼 때는 한 8, 90%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갈 거고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쭉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는 뭐 한 1, 2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결선 투표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는 천하람 후보 쪽에서 그렇게 정말 8, 90%가 갈 거냐. 이 부분은 천하람 후보 쪽 지지자들의 성향상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이준석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또 황교안 후보 쪽에서 이 표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50% 넘는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할 수 네. 예측해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1차 경선 때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만 다시금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일단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두 주자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고 천하람 후보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의 표심은 김기현 후보에게 갈 것입니다만
천하람 후보의 표가 모두 다 안철수 후보에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네,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죠. 예. 최근에도 그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SNS 통해서도 밝혔듯이 그런 것들이 그 표가 그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결국 어쨌든 간에 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매끄럽고 당원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아니 못 나가게 하고 조리돌림하고 집단 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끼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무조건 세운다. 근데 그 사람은 자생력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까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80만이 넘는 당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 과정상에 당원들이 받았을 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들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해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하나 질문만 거의 공통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힘은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컷오프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보여줬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같이 나왔던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아주 역할을 했죠. 역할을 해서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후보는 이준석계에서 천하람 후보가 또 됐고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까지 이제 4명 모두를 이제 본선에 이제 올린 셈이 되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준석이 돌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이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21년 6.11 전당대회 때 정말 이준석의 돌풍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당시는 이렇게 요번에 천하람 후보 같이 늦게 나와서도 그냥 압도적인 1위로 그냥 본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서 나중에 당대표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권교체의 절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절박성 때문에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권교체 못한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원들의 모든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돌풍이라고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바람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람은 좀 있는 건 사실이고 친윤계들은 어차피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만 해도 18명에서 8명으로 추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다 친윤계 후보라고 보시면 되니까 투표하는 방식이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할 때도 2명을 뽑게 되는 거예요. 2명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명석한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후보 전략을 잘 짰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향후에 천하람 당대표도 그렇고 이 신진 기회들인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전당대회 흥행 돌풍을 조금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준석계의 약진은 윤심파리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같이 묻어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치는 경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경쟁다운 경쟁을 해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계속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전당대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바른 올바른 식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돼서 민주당과 함께 가열찬 경쟁의 구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